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 중 첫 판결이자 내란 사건에 대한 첫 선고인데요.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2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본류격인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 첫 선고입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만 부르는 등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뒤엔 정당성 확보를 위해 허위로 선포문을 만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고 계엄 사흘 뒤 작성돼 한 전 총리가 서명까지 했던 계엄 선포문도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체포방해 사건에선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했는데 한 전 총리 선고에선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답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전 총리의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 수감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네, 내일 나오게 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결과를 가늠할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물음에 답하는 첫 번째 판결이 될 예정입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성격과 함께 한 전 총리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평가에서 나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는 폭동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지가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경고성 조치였을 뿐 국회를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특검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과 경찰의 투입까지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에 해당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주범격인 윤 전 대통령 역시 유죄 판결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당시 국무위원과 계엄 관계자들의 향후 양형에도 중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지만 어쨌든 내란 사건의 첫 선고인 만큼 법원이 비상계엄을 과연 내란으로 이걸 인정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그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분란 목적의 폭동인가 결국 이 내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국무위원들을 다 소집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다 연락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문제점까지는 지적을 했다고 보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선고받게 될 이 1심이 내란죄를 판단하는 첫 번째 재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죄 1심 선고에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결국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을 방조했는가, 내란의 주요 임무를 담당했는가가 쟁점이 되고 지금 징역 15년 굉장히 준형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판단하려면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비상계엄이었다라는 평가에서 나아가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는 폭동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지가 내일 재판에 있어서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내일 있을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국민적인 관심도를 고려한 판단이겠죠. 그렇죠. 국민적인 관심도 그리고 공공의 이익적인 측면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이 판결의 선고 과정이 송출된다고 해서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뭐 지대한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결국 거의 시간차 없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의 전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측면에서 재판부 역시도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되는 그런 책무를 부담받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2.3 비상계엄의 성격이나 이 한덕수 전 총리가 담당한 역할 등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루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일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짚어볼 텐데 앞서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이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징역 1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내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 어떤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이 선포를 막지 못한 것까지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맞지만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과연 한덕수 전 총리는 무조건 막아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부담받았는가, 어떤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4.5 비상계엄 선포문 같은 부분을 사전에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죄로서 다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4.5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했고 그 이후에 폐기를 지시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주에 선고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4.5 선포문의 작성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고 대통령 공용기록물의 손상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나아가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지금 제출된 증거들이나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 또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비롯했을 때 한덕수 전 총리 역시도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한 축을 담당했는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어떤 자기 행동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측이요.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절차를 훼손했다는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일단 1심 판결 자체에 불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 자체를 겨냥했다고도 보여지는데 이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지휘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만 너무 불이익하게 지휘를 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이 피고인 측이 아직 다퉈볼 쟁점들이 많고 증거들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공판을 종료시키고 1심 선고 날짜를 잡았다라는 부분이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판결문을 아직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주장, 그리고 이후에 증거 제출 방식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했다라는 취지의 주장 등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사 재판들이 계속해서 이을 텐데 피고인 측이 절차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도 보여지고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다는 측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2심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헌법 소원 등의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헌 제청 신청이라던가 헌법 소원이 좀 이뤄진다면 항소심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소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항소심 같은 경우 지금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과 관련 법률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단 측에서는 당연히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해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재판부가 이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한다면 그때는 재판이 일단 잠시 멈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멈춰지겠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은 계속되게 되고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헌법 소원을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멈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담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여지고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 자체가 곧바로 지연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이전에 원래 재판부가 무작위로 배당돼야 된다는 그 헌법과 구정되어 있는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판부에 대한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라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위헌성과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제외를 하고 이 헌법에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서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 재판부의 판단을 좀 더 기다려볼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헌법 소원이라든가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이라든가 하는 이유가 시간을 어쨌든 끌기 위함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본인이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신청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지점들 절차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기해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고 실제로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절차적인 지연 목적에서 이런 행동들을 반복한다면 이 역시도 양형에 있어서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고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요. 재판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백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방송사의 1심 선고 공판 중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법정의 선고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간 법원은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중 일부 선고 중개를 허가해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중개되는 것은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해야 할 총리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선고 중계 방송은 많은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선고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내내 재판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7건의 재판을 치러야 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다음 달 19일 1심 판단이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 이적죄 사건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오는 21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넌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맡은 사건뿐 아니라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도 쌓여 있습니다. 일단 순직해병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직권남용 재판과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범인 도피 재판은 준비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사건과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7건의 재판이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매일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한동안 내란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는데 또 한 번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는 등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범죄 수사 중 인지한 사건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메모를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늦추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